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6월 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네, 이재명 오늘 1주년 기자회견, 2년차 비전 4대 목표 공개. 얼마나 비전이 나오고 얼마나 목표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네 번째, 청년 고민 패스하고요. 뭐 없네. 지금 뭐 그냥 대충 나온 얘기고요. 2년차 비전 그리고 뭐 4대 목표 뭐 해가지고 또 떠들 모양인데, 떠드는 거는 고사하고요. 우자가 하나 좀 지적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 환율 차트입니다. 환율을 보시면 우자 포인트를 찍었던 거는 이른바 내란 환율입니다. 내란 환율 2015년 1월 1일이죠. 그나마 그 최고로 찍었던 거, 그때가 최고로 찍었던 게 1달러에 1478.09원입니다. 물론 요 뒤에도 해가지고 하나 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만, 이거는 윤석열이 탄핵이 확정된 거, 뭐 헌법재판소에서 해가지고 탄핵이 가지고 인정된 거죠. 그때 튄 건데, 뭐 이거는 패스하더라도 이거 윤석열이 저 자폭질하고 난 뒤에 좀 이따 가지고 최고로 찍은 게 1478.09원입니다. 자, 보시죠. 2026년 6월 7일 해가지고 1달러에 1559.81, 1560원입니다. 이게 지금 내란 환율이 잽이 안 되게 됐습니다. 내란 환율 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껌으로 만들었습니다. 껌으로. 이거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올해 초에 해가지고 1월 21일에 해가지고 우짜 이것도 뉴스 모임에서 소개한 바 있는데, 한지우이 이거 눈에 밟히고 고환율 한두 달 새 진정한다. 이 대통령 1,400원 콕 집은 배경은, 자, 대도 않은 점거가 나와가지고 1,400원 간다 해가지고 구라를 쳤습니다.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국내 연금, 국내 수자 확대. 자, 이거는 그렇게 했죠. 이거 가지고 비중 억수로 늘렸죠. 그리고 그 잘난 WGBI, 세계 이거 무슨 지수 편입한다 어쩌고 저쩌고, 사학개미 자금 소진 뭐 있다고 소리 쳐하면서 해가지고 1달에 1,400원 간다. 한 두 달 뒤쯤에 해가지고 말했는데, 대충 얘기되는 게 4월이었습니다. 4월에 1달러에 1,400원까지 해가지고 안정화될 거다. 1,400원이 안정화된다는 소리도 웃긴 소리고, 솔직히 말해서 웃긴 소리 아니에요. 좀 전에 봤잖아요. 내란 환율이 1,400원대였어요. 왜 그런데 뭐 1,400원 하여가 패스하고 도대체 1월 올해 1월 달에 이거 설 앞두고 왜 이따구 소리를 했는지, 이거 세상에 이거 구라친 근거가 뭔지 이거 분명히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목표, 2년차 비전, 그리고 4대 목표, 비전이고 목표고 나발이고 때려치우고, 뭘 근거로 이렇게 떠들었는지, 왜 구라를 이렇게 쳤는지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이재명 신뢰 잃은 기간, 선관위 수사 지시, 내일 사부 요인 회동, 참정권 침해가 깊은 유감이라고, 있다고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신뢰 잃으면 존재 의미 없어? 있다고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참정권 침해가 깊은 유감 수준이면요, 절대로 용납 안 된다는 정도의 워딩이 나와야 되지. 참정권 침해가 깊은 유감이다? 유감? 까놓고 얘기합니다. 있다고 소리 할 것 같으면요, 5.18 그만 팔아먹어야 됩니다. 5.18의 취지도 크게 봐서 뭡니까? 민주주의를 갖다가 우리 지키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참정권 침해, 민주주의가 대놓고 절단 난 겁니다, 이거. 그 동급 아니에요? 동급 아니 동급이잖아. 그런데 왜 참정권 침해는 깊은 유감이고 5.18은 그렇게 팔아먹습니까? 있다고 소리 할 것 같으면 앞으로 5.18 그만 팔아먹어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냥 밥 말아 먹어가지 말이야. 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졌다고 소리는 채워가지고 참정권하고 네 정치적 이득하고 같냐? 신임 총리 후보자의 한성수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뭐 그거네. 대충 봐서 뭐 바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보고, 한성숙이 뭔 힘이 있겠어요? 뭔 힘이 있겠어요 이게? 한성수이가 AI 대전한 거 모두의 성장 책임자라고 웃긴 소리하고 자빠졌네. 한성숙이 무슨 AI 책임자고? 아이고, 내 웃기지도 않다 진짜. 한명수 뭐 여자표 봐가지고 조금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웃자가 보기에는 바지 하나 내세웠다 보고요. 실제 지금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앞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일 대신 좀 들어보는 거 손에 묻혀가면서 하는 게 누구예요?
강훈식하고 정성호 아닙니까? 둘이 강훈식하고 정성호 그 둘이 다잖아요. 이번에 안 그래도 뭐 총리 해가지고 후보로 해가지고 강훈식하고 정성호 둘 다 이름 나왔잖아. 근데 정성호는 이재명 재판권 때문에 무조건 그 저 법무장관도 붙어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나마 풀이한 게 강훈식인데, 강훈식을 갖다가 지금 등판시키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는 모이지. 그러니까 이런 한성숙이나 송대를 시키고 앉아있다. 이미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성수 이 여자 이 저 신임 총리 내정자 여기의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농지 불법 취득권이랑 무허가 건물 그 건물 증축한 겁니다. 무허가 건물 건이 또 있지요. 경력이 있지요. 아주 대단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은 농지 쪽에서 뭔가 막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하여간에 갈라치기 전문가, 우짜 기준에서 갈라치기 전문가인 강훈식이는 나중에 쓰려고 킵 해놓는 분위기다. 이렇게 됩니다. 더불어의 경우는 이제 다음 선거가 뭡니까? 더불어 국회들한테 제일 중요한 국회의원 총선이죠. 네, 이제 총선 때 이제 총선 모드 들어가면 이재명 이빨이 안 먹힌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우짜가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난닝구 시즌2 예상된다라고 우짜가 이미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오늘은 또 엔비디아, 어이구, 뭐야, 이거. 이게 속보라서 지금 다 없네. 예, 속보라서 이게 삭제가 됐네. 이건 패스하고요. 속보라서 삭제된 게 뭐냐 하면은 혼란, 복잡, 다달한 현 시기에 시진핑이가 북중 관계가 부단한 발전이 필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속보입니다. 시진핑이 북한과 하고 전략적 의사소통, 협조 강화. 의미심장하죠. 별로 안 좋은 얘기입니다. 국제질서 공동소 이거는 패스하고요. 지금 현재 뭐 기존 질서를 갖다가 말아먹자는 게 중국인데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무슨 국제 질서입니까? 예, 이거는 패스하고 북한하고 전략적 의사소통 협조 강화다. 뭐 관련해서 오자가 계속 말씀드리죠. 한국전 시즌2 현재 분위기가 예전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오자가 한국전 시즌2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거 하나 더 볼까? 예, 이건 북한 노동당 신문기고에서 다국화 포용적 경제 세계화. 요것도 뭐 다극화는 지금 현재 추세가 그런 거고, 포용적 경제 세계화라는 거는 지구블록이죠. 우리끼리 세계 경제 경제 세계화 이걸 하겠다 이 소리가 되겠죠. 막 충분히 추정됩니다. 근데 우짜겐적으로 이게 눈에 밟힙니다. 전략적 의사소통하고 협조를 강화한다. 하여간 그렇게 우짜가 보기에는 좋은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위기나 지금 돌아가는 거 북한을 놓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을 들락날락하고 이런 거 전혀 좋지 않습니다. 이거 전혀 좋지 않은 이 분위기다. 추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우짜 보고 미친놈이라 소리 하길 찰 수가 있지만 뭐 상관없고요. 우짜는 뭐 과거 역사를 보고 이러니까 그걸 보고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또 엔비디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 한국전 터질 때 그런 것 같은 이런 환경이 어떻게 조성된지 한번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전 터지기 전에 해서 미국에서 뭐 공식은 아닙니다. 공식은 아니지만 에치슨 라인이 나왔죠. 예, 그래서 한국이 쏙 빠지지요.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뭐 만일의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나 대응이나 경계가 아주 좋았습니까? 아주 허술하고 엉망진창이었죠 그때. 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신뽕은 쩔었죠 그때. 또 하나 또 뭡니까? 북중러 그때는 북한 소련 중공 이래 되는데 그 사이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바구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지금 2026년 현재 어떻게 되는지 과거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에치슨 라인의 경우에는 제2의 에치슨 라인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지금 미국의 뭐 포지션, 스탠스 이게 보이는지 이걸 체크하시면 되겠다. 하여간 우자 기준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증시 해가지고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제목으로 한국 증시 하락을 했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기 보면은 요거는 시꺼먼 거 이거는 가격 요인 코스피 증시고요. 그리고
예, 요거는 해가지고 콜, 예, 콜이죠. 뭐 분홍색이라냐, 뭔 색이냐, 이거. 이거 콜 옵션입니다. 콜 옵션 해가지고 계약 건수. 요거는 퍼른 거는 예, 풋 옵션, 풋 옵션 해가지고 계약 건수. 풋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예,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 풋하고 콜하고 이거는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예, 이쪽을 보시면 된다. 자, 말씀드리죠. 코리아 ETF라고 불리죠. 해가지고 마이시어스 MSCI 사우스 코리아 ETF인데 뭐 줄여서 코리아 ETF로 합시다. 코리아 ETF의 풋 옵션, 요시 그런 거, 풋 옵션 미결제 약정이 88만, 이쪽으로 쭉 가면은, 예, 요렇게 되죠. 88만 계약으로 12개월, 1년 내 최고치를 갖다가 기록했고요. 풋 옵션 미결제 약정 총량은 최근 몇 주 동안 4배로 무려 뻥튀기가 됐습니다. 반대로 콜, 요거죠, 요거, 예, 요거, 분홍색이라나? 예, 요거 반대로 콜 옵션 미결제 약정은요. 같은 기간, 그러니까 같은 기간이 뭡니까? 지난 1년 내 해가지고 8만 계약이 증가한 40만 계약, 이래 가지고 40만 계약, 여기 딱 걸리죠? 예, 40만 계약. 40만 계약으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비슷한 수준이다. 참고로 2026년 올해 1월에 풋 옵션과 콜 옵션, 요거 2025년 이거 12월 되죠? 대충 해가지고 여기 가지고 4만 여기 가지고 요쪽에 해가지고 4만 좀 넘어서 5만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해가지고 된다. 2026년 1월에 풋 옵션과 콜 옵션 미결제 약정 모두 5만 계약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하락 배팅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지를 많이 하고 있다. 이 세월이가 되겠죠. 한편 코리아 ETF는 6월 5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마이너스 14%쭉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4% 하락해서 폭락해서 2020년 우한폐렴 폭락 때, 리세션 때, 폭락 때 이후 하루 평균 기준으로는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요약하면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 조정에 대비해 뭐 좋게 말해서 조정이고 나쁘게 말하면 폭락이 되겠죠. 한국 증시 조정 또는 폭락에 대비해서 해지 포지션을 갖다가 빠르게 취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골드 금덩이입니다. 오늘은 뭐 금덩이 가격 얘기할 게 아니고 금덩이가 지난주에 가지고 202평선을 뚫었죠. 예, 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 뭐 벌써 12분이네. 빠르게 말씀드리죠. 기금속 시장은 금이 중요한 지지선인 202평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매도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험이 분명해서 금덩이에 대한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고 우짜겐 쪽으로 뭐라고 해가지고 예상해 드렸습니까? 가능성은 낮지만 4,050달러까지도 본다라고 이쪽까지 4,050달러 요라 뭐 대충 4,000으로 봅시다. 4,050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이미 지난주에 예상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험이 분명해서 금덩이에 대한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고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줄이면 추가적인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짜가 계속해서 지금 몇 달째 말씀드리는데 지금 금덩이에 들어간다.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면 저가 매수를 하겠다. 이거는 우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우짜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8월까지는 보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다음 새로운 주간 사이클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넘어가서 패드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매파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으로 인해 국채 수익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금리 인상은 금처럼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 금 보유한다고 누가 이자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금처럼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고 달러 강세는 귀금속 가격 자체에 원래부터 예전부터 계속해서 악재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합니다. 차트상으로 모양이 뭐 그렇게 좋지 않게 됐습니다. 좋지 않게 됐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매도세가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은 1년 후에도 가격이 다시 1온스에 5,000달러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다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여기에다가 이금 해가지고 끝나냐? 아니죠. 차트상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거는 사람들한테 심리상으로 아주 좀 결정적인 거, 잠깐이나마 결정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큰 그림을 바꾸기에는 아직까지 우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 수년 동안 금덩이는 더 깊고 더 지속적인 요인,
또는 힘들에 의해서 지지되어 왔으며 해당 요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요인이나 이걸 갖다가 배경 얘기를 좀 해보죠. 참고로 오늘날 세계는 불안정한 상태를 최소한 당분간이라도 유지할 것이고요. 효율성과 최저 비용 생산에 기반한 세계화 시대는 회복력, 안보, 전략적 자원 통제에 더욱 초점을 맞춘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퉁치면 뭐가 됩니까? 탈세계화가 되겠죠. 따라서 정부와 기업들은 경제적 요인만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공급망 안보와 지정학적 고려를 우선시하고 있고요. 이런 변화는 전통적인 금융 모델이 포착하기 어려운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야기합니다. 금덩이의 경우 예측 가능성보다 불확실성이 클 때 항상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금덩이는 예측 가능한 것보다는 불확실성이 클 때, 그럴 때는 강세를 갖다가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높은 재정 지출, 재정 적자 증가, 중앙은행의 정부 차입 부담 증가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은 이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 지출, 재정 적자 증가, 중앙은행의 차입 부담, 정부 빚을 갖다가 차입하는 부담 증가, 이런 것들, 이런 시나리오에서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은 몇 안 되는 효과적인 해지 수단 중 하나죠. 이거는 역사에서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마무리해 보면 현재 목격되는 이 매도세는 강세장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투자자들이 잠재적인 금리 인상에 대비하면서 금값은 향후 몇 주 동안 추가 하락할 수 있고,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죠. 이론세 4,050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추가 하락할 수도 있고, 하지만 투자 기간을 분기 이상으로 최소 석 달 이상으로 보는 투자자들에게 금 보유의 근본적인, 금을 보유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 동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우측쪽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이더리움 차트를 올려놓고, 물론 우짜 캡처는 어제 했습니다만, 어제 했냐? 예, 하여튼 그래도 되는데, 추세만 보면 되죠. 추세만. 예, 추세만 보면 되면서, 우짜가 해가지고 소제목으로 이더리움 1년 전으로 백도가 됐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더리움은 고점 대비 해가지고 마이너스 70% 가까이 폭락하면서, 이 차트 요거 우짜 캡처할 때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70%, 이게 68.7%가 해가지고 폭락률이 나왔는데, 하여간에 마이너스 70% 가까이 폭락하면서 출발선, 의미가 출발선 쭉 가면은 1년 대충 하면 한 1년 전 정도 됩니다. 1년 조금 더 지나지만 하여간에 1년 전쯤 정도 되는 이때로 백도를 했고요. 다시 되돌아갔다. 출발선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이게 되고, 만약에 지금 요게 지금 제가 지지선 하나 말씀드려보면, 지지선이 1480달러의 중요한 지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을 갖다가 지지하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우짜가 어디까지 본다? 2019년 가격으로 봅니다. 2019년 가격으로 back to the future 할 수 있다. 2019년 가격이라니까 좀 두리뭉실한데 그냥 간단하게 퉁쳐서 100달러, 100달러까지도 본다. 요게 요 라인인데 특정하면은 1480달러입니다. 1480달러. 요 밑에 있는 지지선, 이거를 갖다가 지지하지 못하고 붕괴된다 이럴 것 같으면은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란 이스라엘 겨냥 미사일 공격 베이루트 공습의 보복이다 되죠. 4월 8일 휴전 후 첫 이스라엘의 본토가 공격당했다. 이란군은 이란군이라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지 레바논 공격 중단해야 반격 시 더 큰 타격. 트럼프는 이란 향해서 이제 그만하라며 확전자재 촉구. 이란전이 해결될 것 같은 느낌 드세요? 전혀 안 드는데. 하여간에 이거 저거 사건 터졌으니까 해가지고 조금 그 시간 동안, 주말 동안 뭔 일이 벌어진지를 갖다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타임라인을 말씀드려 보면,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했죠. 공습한 후에
이란 의회, 그러니까 국회의장이죠. 우리식으로 치면 갈리바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들과의 대화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과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로 중동 내 미국과 이스라엘 기지 및 자산이 합법적인 공격 목표물이 되었다라고 갈리바프가 얘기했고요. 이어서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 대해 이란이 결정적이고 고통스러운 보복을 가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고, 이어서 이스라엘 쪽에서 몰아놨다 위성사진 같은 걸 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몇 시간 안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재개될 가능성, 재개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란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고 이스라엘 측에서 정보를 갖다가 깠습니다. 4월 8일 휴전 발표 후에 이란의 첫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벌어졌어요. 이어서 이란 국영 언론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3발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고,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트럼프는 뭐랬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하면서 미사일 쐈으니까, 이란 이거 미사일 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서 합의하자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해가지고 떠들었습니다. 예, 떠들었습니다. 이어서 팍스뉴스는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격에 대해서 트럼프가 불만이며 해당 공격은 미국과 사전 협의된 게 아니라고 트럼프가 밝혔다고 했고요. 요즘 저 헤드라인 팔이 제대로 하고 있는 악시오스에서는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란에 보복 공격하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해가지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유가 폭발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관리하려고 노력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예, 그래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저는 뭐 이거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거 뭐 합의 이거 뭐 불가능하다고 이미 복잡한 게임 이론까지 등장시켜가지고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 둘 간에 서로 인정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죠.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이란 거라고 인정해버리면 진짜 미국은 절단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미국도 그거는 못 받아요. 하여간 넘어가지고요. 이란전 해가지고 오늘이 해가지고 100일 차입니다. 딱 100일 됐습니다. 발발한 지 100일 됐는데 100일 차 맞이해서 또 지난주에 해가지고 마저 소개 못해드렸던 얘기를 갖다 말씀드리죠. 이게 누굽니까, 이거 베네수엘라 지금 22 대통령 해먹고 앉아있는 델시 로드리게스죠. 자, 말씀드립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 대행과 인도 모디 총리가 만났습니다. 어디서? 뉴델리에서 만나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인도는 이 회담에서 원유 공급 확대와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 투자 등을 포함한 베네수엘라와의 에너지 협력 강화에 관심을 표명했고요. 루드랜드라 탄돈 인도 외교부 동방 담당 차관은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의 인도 방문 관련 브리핑에서 인도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원유가 베네수엘라 원유죠. 새로운 원유 및 에너지 공급원 베네수엘라 말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베네수엘라는 중요한 기회이며 인도에게 중요한 기회이며 인도 우리의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루드랜드라 탄돈 인도 외교부 동방 담당 차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뭐 이란전 100일차 넘어간 거는 100일차는 오늘 이거로 해가지고 요약을 끝내고, 자, 이거 내가 또 영국 얘기입니다. 자, 영국 얘기입니다. 소제목은 탄소 자해질이 계속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이거는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거 인디펜던트 해가지고 기사를 땡긴 건데 캡처한 건데요. 뭐 기사는 6월 4일 현지 시간으로 6월 4일 내가 나온 거고요. 자, 말씀 들어봅니다. 인도 소매 업체, 요거는 뭐 메이저 US 슈퍼마켓 이게 나와 있는데 인도 소매 업체 세인즈버리입니다. 세인즈버리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신 조치로 갈색 달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거죠. 갈색 달걀 판매를 중단하고 흰색 달걀만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잘 돌아가죠. 무슨 색깔 가지고 이라고. 색깔 가지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세인즈버리가 의뢰한 SAC 컨설팅에 대한 조사 탄소 평가에 따르면 흰색 계란이
갈색 달걀 계란보다 탄소 발자국 카본 풋프린트가 12.7% 12.7% 작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세인즈버리가 이거 뭐 갈색 저 달걀, 갈색 색깔의 달걀, 껍다구 색깔 이거를 갖다가 판매를 중단하고 흰색 달걀만 판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리인데, 막 웃자가 보기에는 뭐 그냥 미친 탄소 자해질은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번에 BBC인데요. 트럼프가 AI 리더들, 그러니까 AI 기업들 총수들을 만난다 하죠. 그래서 뭘 만나서 뭘 하느냐? 그들 기업에 대한 미국,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를 갖다가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다 이 소리가 됩니다. 이게 단순히 기사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려봅니다. 소제목은 국가 기업 자본주의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AI 기업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6월 둘째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6월 둘째 주에 AI 기업 임원들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 미 행정부가 AI 대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향후 위기 발생 시 자국의 국부 펀드 투자, 뭐 까놓고 말씀드리면 정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국의 국부, 미국의 국부 펀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들을 구제하는데, 중요한 단어 나오죠. 구제하는데 매우 큰 동기가 부여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선제적인 지분 투자 또는 지분 확보를 갖다가 누구 돈으로 한다? 납세자 자금, 세금으로 한다. 저 뭐 말을 갖다가 좀 희석해서 하면 납세자 자금으로 이 선제적인 지분 투자를 갖다가 지원한다. 지원한다. 그리고 좀 더 특정하면 구제금융인데 말로는 구제금융이라는 소리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선제적인 지분 투자를 납세자 자금으로 지원하는 구제금융으로 보장해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우짜견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미국 증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들을 갖다가 이게 뭐 대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거 그거 말한 거죠. 자, 이거 뭐 우짜가 막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구제금융 나오고 뭐 지분 인수 나오고 뭐 해가지고 뭐 지분 투자 뭐 납세자 세금 나왔는데 이거 종합해서 덕분에 어떤 예상이 가능합니다. 어떤 예상이다? 다가올 금융위기, 리세션 또는 뭐 2008 금융위기 같은 이런 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제금융, 이 구제금융은 진짜 말 그대로 구제금융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으로 우짜겐적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기 때문이죠. 즉 부담이 많은 구제금융 대신에 정부 계약 또는 뭐 긴급 조달 또는 뭐 정부 투자 그리고 뭐 국가 안보 자금, 그리고 전략적 인프라 지원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어서 변태되어서 불리면서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이 이른바 얼굴만 싹 바꾼,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 구제금융이 충당될 것이다.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다. 이렇게 우짜견적으로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앞으로 해가지고 위기가 터진다 하더라도 구제금융이라는 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관련해서 우짜는 2025년 작년에 관세만으로는 리쇼링 불가라는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냐? 국가 자본주의라는 좁은 틀 대신에 국가 기업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게 요즘 세월에는 맞다, 정확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거 만나서 이거 투자, 지분을 갖다가 땡긴다. 이거 자체가 우짜 보기에는 국가기업 자본주의 여기에 해당된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그래가지고 데이터 센터는 불안정 요인 해가지고 소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텍사스 전력망 운영사 에러코트죠. 그 ERCOT 해가지고 에러코트인데 텍사스 전력망 운영사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전력 수요 최고치를 앞두고 텍사스 전력망에 연결할 계획이었던 여러 대형 데이터 센터와 암호화폐 채굴 시설들이 주요 신뢰성 테스트에서 불합격하면서 계절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정전 위험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전력망 운영사 에러코트가 얘기하고 로이터가 받아서 해가지고 기사를 쓴 거죠. AI와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의 급속한 확장이 미국 전역의 전력망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력 사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존 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공장들 이런 거는 전력 사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테디하죠. 안정적이고 예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데이터 센터는 장비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즉시 전력망과의 연결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뭐 차단하고 그러니까 괜찮지 않겠냐 이러죠. 근데 이런 차단, 급차단하는 이런 짓을 하면요, 이미 증가한 전력 수요에 압박받고 있는 전력망에 예측 불가능하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이 되게 됩니다. 이거 전기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기 이 전력 쪽의 경우에는 송전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이 주파수가 중요합니다. 주파수. 근데 주파수가 중요한데 주파수가 널뛰기를 한다. 뭐 튀었다가 갑자기 급감했다 한다. 이러면 그 발전 쪽에 가지고 억수로 큰 부담을 준다는 거. 요거는 뭐 전력망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얘기다. 이래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하여간에 우자가 조금 해가지고 지금 또 엔비디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약을 좀 해보면 미국은 중국처럼 새로운 에너지 수요에 미리 대비하기는커녕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차트도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린 바 있고요. 자, 이거 이어서 증시 과열 신호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이것도 지난주에 얘기해야 되는데 까먹고 있다가 우자 보기만 하고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드립니다. S&P 500 지수의 2개월 변동률 해가지고 뭐 2months 체인지 해가지고 있죠. 2개월 변동률을 보여주는 이 도이치방크의 데이터인데요. 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작업하고 이런 거와 같이 나온 겁니다. 해가지고 나온 건데 S&P 500 지수는 2026년 4월과 5월 사이에 16% 급등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1945년 돼 있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런 정도로 빠르게 상승한 경우가 딱 해가지고 몇 번 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번까지 쳐서 5번. 그러니까 이번 빼면은 앞으로 해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게 4번입니다. 이거는 1차 올쇼크, 이거는 유명한 1987년 블랙 먼데이, 그리고 이거는 2008 금융위기, 이거는 우한 폐렴이 되죠. 이렇게 4번 있었는데 이 4번 중 3번은 리세션이 터진 후에 요거죠. 요거 폭락 나왔다가 그다음 올라가죠. 자, 이것도 2008 금융위기도 폭락 나오고 그다음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우한 폐렴 됐습니까? 폭락 나오고 올라가죠. 이렇게 4번 중에 3번은 리세션 이후에 나타났지만 이례적으로 언제? 1987년 블랙 먼데이 이때는 어떻습니까? 뭐 없네. 예, 없는 상태에서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폭락이 터졌죠.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세계하고 사례하고 달리 블랙 먼데이 사례는 반대였다 이게 됩니다. 즉, 이 1987년 블랙 먼데이 그 경우에는 이거 폭락이 터지기 전에 급등이 나왔다 이 소리가 되겠죠. 참고로 블랙 먼데이 몇 달 전에 있었던 S&P 500 급등은 1987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있었는데 블랙 먼데이 터지고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 이상 해가지고 폭락한 바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이번 사례는 과거 대부분의 급등과 달리 좀 다른 점이 있다 할 수 있는데 빠른 상승세, 이거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빠른 상승세를 정당화할 만한 선행 경기 침체, 이게 없었다는 이 다른 점이 있고요. 또 페드가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또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이런 다른 이전 사례와 다른 점이 있다 이게 됩니다. 일단은 증시 과열 신호로 읽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요즘 투자자들은 포모에 쩔어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오늘 해가지고 우자가 소개시켜드릴 이건 뭐 보나마 뻔하죠. 이거 보시면 뭡니까? 마이클 버리죠. 마이클 버리가 지난주에 해가지고 지난주가 해가지고 이거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자가 소개한다니까 이게 뭐 소개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그냥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뭐 마침 월요일이니까 해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하여간에 진 크래머 해가지고 유명하죠. 인간지표로 유명한 양반인데 여기서 나와서
간만에 바른 소리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안 했죠? 예, 좋은 소리를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버리가 이거 짐 크레머가 해가지고 좀 좋은 말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부가지 부가지 잘자 펀지다 이 소리죠. 예, 이래가지고 나오면서 뭐를 유명한 아주 저 인상적인 얘기합니다. 엔비디아 GPU를 갖다가 우째 해가지고 같이 해서 수십억 달러를 갖다가 우째 땡겨가지고 밸런스 시트에서 8번에서 12번 갖다가 섞어서 싹싹싹 돌리면서 해가지고 사라져 버린다. 엔비디아 GPU가 사라져 버린다. 이런 무슨 소리지 할 만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웃자가 해가지고 좀 더 말씀드려보죠. 자, 해가지고 예, 이미지는 크게 만들어 놓고 말씀드립니다. 좀 복잡합니다. 뭐 텍스트가 많고 해가지고 복잡하게 뭐 순서상으로 이래 쭉쭉쭉 가고 뭐 이래 됩니다. 이 순서는 이래 됩니다. 순서는 이래 쭉 가고 이래 쭉 갑니다. Z형으로 해가지고 순서는 이래 진행된다는 거 아신 상태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마이클 버리는 은퇴자 연금 펀드와 XAI 그러니까 이거 이거 뭡니까? 트위터죠? 예, 그 트위터 일론 머스크의 XAI 요거 이거 개발을 연결하는 복잡한 금융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깠습니다. 이거 마이클 버리가 깠는데 먼저 미국 은퇴자들 요거죠. 미국 은퇴자들은 미국의 은퇴 솔루션 및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테네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아테네 홀딩스를 통해서 안전한 고정 및 지수 연금 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여기는 적립금 중 일부를 미국에 놔두고 이거죠. 742억 달러 놔두고 2170억 달러 이거죠.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가 갖다 놨다? 버뮤다에 본사를 두은 보험 자회사인 아테네 연금 재보험 여기죠. 여기입니다. 연금 재보험에 양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놨다 이 소리죠. 근데 마이클 버리는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버뮤다에 있는 아테네 연금 재보험사가 요 16.6X 되죠? 16.6배 레버리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산 중 이 친구들이 운영하는 자산 중 34.7% 금액으로는 1030억 달러 이게 레벨 3 아이고 레벨 3 또 나옵니다. 이게 레벨 3가 어디서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겁니까? 사모신용 쪽에서 레벨 3라 해가지고 지그 자체 모델로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으로 전혀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맘대로 해가지고 가치를 갖다가 부여하는 겁니다. 이거 레벨 3 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BDC 기업 성장 투자 기구 같은 사모 신용에서 자체 모델 레벨 3 요거로 평가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구할 수 없고 가치 평가가 어려운 레벨 3 이거로 분류된다. 어떤 게 1030억 달러 전체에서 34.7% 이게 된다. 이렇게 마이클 버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간에 아테네 연금 이 재보험사의 자산은 AMAPS 그러니까 아폴로 나왔죠? 예,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멀티 에셋 프라임 시큐리티 여기로 또 돈이 유입이 됩니다. 자산이 유입이 되며 이 아폴로는 특수 목적 법인인 벨로라지? 발로 하나? 벨로 하나? 여기 쭉 가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VALOC 발로라는지 벨로라는지 발음이 잘 우자가 잘 헷갈리는데 아이가 뭐 알아서 하시고요. 양해하시고 내가 이거 벨로에다가 19억 달러를 갖다가 또 투자합니다. 누가 아폴로 이 친구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버리가 뭐라 말한다. 이런 방식은 엔비디아의 수익을 갖다가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해가지고 자체 칩 엔비디아의 GPU를 갖다가 자체 구매 자금을 갖다가 조달하는데 효과적이라는데 왜 그 마이클 버리가 이렇게 얘기했냐? 이 벨로가 30뭐 아테네 해가지고 아폴로 해가지고 아폴로 쪽에서 해가지고 돈 해가지고 35억 달러 부채 35억 달러 해가지고 대입돼 있잖아요. 35억 달러 부채 조달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해가지고 이거 아폴로가 사용되는데 이거 벨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엔비디아 녹색으로 됐죠. 엔비디아가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엔비디아가 벨로 여기에다가 54억 달러 여기 있죠. 54억 달러 54억 달러 상당의 GB200 요거 GPU 있죠. 요거를 판매하는 동시에 또 무슨 짓을 하냐면 벨로 여기에다가 19억 달러
이거 뭐죠? 19억 달러 해가지고 equity 19억 달러를 갖다가 투자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가 팔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지분을 갖다가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둘 다 하고 있대요. 이거죠. 물건 팔고 거기다 지분 사주고.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가 이런 두 가지 팔아주고 그 다음 지분 사주고 이런 방식이 엔비디아의 수익을 갖다가 증대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자체 칩 구매 자금을 갖다가 조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거 GB200 가지고 넘어가서 보면 뭡니까? XAI 나오죠. 자, XAI, 일론 머스크의 XAI는 또 어디하고 연결된다? 벨로 여기서부터 연결됩니다. 어떤 거? 5년 만기 트리플렛 리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트리플렛 리스 요거는 뭐냐면 기본 임대료에다가 재산세, 건물 보험료, 유지 보수 및 운영비 해서 세 가지 주요 부동산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상업용 부동산 계약이 바로 트리플렛 리스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 이거 벨로 여기 관련해서 이 벨로한테 이거 트리플렛 리스로 GPU 요걸 GB200을 갖다가 임대하면서 모든 운영 비용을 부담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뭐 복잡하죠. 지금 그러니까 최소 8단계 이걸 섞는 거예요. 섞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각각의 단계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다 합법입니다. 예, 다 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는 어떻습니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버리가 지적했다시피 최소 8단계, 최대 12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수백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GPU 이게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에서 사라진다라고 마이클 버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짜가 이거 작년에 이미 이 차트를 갖다 보여드린 바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짜가 관련 영상도 만드는데 AI 무한자금 결함이라는 영상에서 이걸 지적한 바 있고요. 뉴스모험에서도 관련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게 뭐죠? 순환거래죠. 서큘러 딜, 순환거래. 뭐 우리나라 치면 뭐 자전거래를 해야 되나? 하여간에 순환거래를 갖다가 지적하면서 이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0년대 현재 이 엔비디아는 2001년 당시 S&P 500을 갖다가 대표했던 대표적인 기업이 뭡니까? 유명한 엔론이 있죠. 엔론을 갖다가 2020년대 현재 엔비디아가 대체를 했다. 이렇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2000년대 시스코 그리고 놀텔이 그랬던 것처럼 벤더 파이낸싱을 제공하고 한국식 표현으로 우리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짜가 AI 인프라 법을 영상에서 또 해가지고 관련해서 닥파이브냐? 이거 광통신인 이거 관련 얘기 했었습니다. 우짜가 관련 얘기도 또 올해도 2026년 2월 27일에도 미친 총 마진율과 영업권 그리고 완제품 재고를 뻥튀기 한 재무제표 조작을 지적한 바 있고요. 2023년부터 우짜겐 쪽으로는 이 엔비디아를 갖다가 엔론이라고 우짜겐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끝내기 앞서서 우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자사칩을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면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자사칩을 사들여서 매출로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의 은퇴 자금이 은밀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기 행각은 엔론 사태와 완전히 똑같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거 알고 보면 상황이 억수로 심각한 건데요. 뭐 우짜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최소 8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럽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이거 레버리지 16전 6배짜리 땡기고 뭐 이 수요가 나잖아요. 이거 2008 금융위기하고 똑같습니다. 왜 똑같습니까? 2008 금융위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거죠. 근데 현재 2026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GPU 즉 그래픽카드 담보증권을 갖다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컴퓨터 칩이 구조화된 신용상품으로 묶여서 해외 보험 자회사를 통해서 유통되고 그리고 은퇴 자금으로 둔갑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지요. 이거 다 공개되고 다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정당하고 합법적인 거 이게 다 같냐? 아니지요. 2008년에는 주택담보증권이었지만 2026년 현재는요 GPU 담보증권으로 이름만 싹 바뀌었을 뿐, 즉 자산만 바뀌었을 뿐 탐욕은 똑같고 결과도 똑같다.
이렇게 웃자겠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도난 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